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7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회계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살펴보고 갈 건데요. 절름발이라는 의미의 왕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왕부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 이 취자밖에 없기 때문에 한 글자만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취자가 되겠습니다. 취자는 이루다, 나아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울 경자 아까 이거 좀 삐쳐서 올려서 쓰고 양쪽에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 부를 쓴 다음에 여기도 삐쳐 올리죠.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루다 또는 나아가다 라는 의미의 취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서울경자 옆에다가 왕 부를 쓰고 점을 마지막으로 찍으면 이루다 라는 의미의 취자가 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성취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추진하는 어떤 일을 목표 또는 목적에 맞게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진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 라는 의미고요.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얻다.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살 일을 해결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취직은 취업과 똑같은 말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취업이 먹을 일을 해결할 상황이 됐다라는 의미고 취직은 직무를 얻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취직이 사실은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말로 쓴다. 취임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이나 취직이 주로 선발직임에 비해서 취임은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취직이 급여를 전제로 하는 데 반해서 취임은 급여가 없을 수 있어요. 또한 취업이나 취직은 노동법상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게 기본이지만 취임은 노동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취학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취라고 하는 것은 태도나 입장을 얘기합니다. 취침이라고 하는 것은 침소에 들다 라는 의미로 잠자리에 드는 것, 즉 잠을 자는 것을 얘기합니다. 취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뉴딜 정책의 취로 사업의 시조죠.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을 진행을 해서 경제적 약자한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그 근로 자체가 일부러 만든 근로예요. 일취월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쌓아서 달이 들면 크게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해서 나날이 다달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혼자가 되겠는데요. 혼인하다 라는 의미의 혼자입니다. 계집여자에다가 성씨 할 때의 이제 씨자 하고 그 다음에 날일자
합쳐져서 혼인하다 라는 의미의 혼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계집 여자에다가 성씨할 때의 씨자 하고 날일자가 합쳐져서 혼인하다 할 때의 혼자가 되겠습니다. 혼인이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말과 현대 한국어에서 같은 뜻입니다. 혼인이 주로 이제 인연을 이루다라는 의미에 더 중점을 두는 데 반해서 결혼은 결합하다라는 의미에 더 중점을 두죠. 화혼이라고 하면 혼인을 더 아름답게 표현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화혼과 혼인은. 혼례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이루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혼례는 같은 말이에요. 신혼여행은 혼인 또는 결혼을 기념으로 해서 여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혼은 혼인이나 결혼이 파탄나는 것을,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이나 결혼을 약속하는 것을, 파혼이라는 것은 약혼을 파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약혼과 정혼은 같은 말로 씁니다. 그러나 실제 정혼은 약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약혼이 단순히 혼인을 약속하는 것인데 반해서 정혼은 실제 결혼을 한 수준이에요. 첫째로 이제 법적 정리를 하지 않은 것, 두 번째로 동거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혼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쉽게 청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정혼은. 미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이나 결혼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미혼, 그 이후에는 기혼이 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혼, 혼인한 뒤의 상태 기혼. 혼수라고 하는 것은 혼인이나 결혼을 한 이후의, 즉 신접 살림을 위한 살림살이를 혼수라고 얘기를 한다. 마지막 한자는 관자가 되겠는데요. 벼슬이라는 의미입니다. 벼슬이라는 관자는, 여기서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의 직책을 얘기합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직 그러면 이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인들이 공인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붙이는, 특히 이제 연예인들처럼 대중들한테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한테 공인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공인은 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관직에 취임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5급 공무원 이상을 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리라고 하면 6급 공무원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군인으로 말하면 대위 이상이 관, 중위 이하가 하사까지 리가 되는 거죠. 관공서라는 말과 관청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관공서 또는 관청은 현대 한국인들한테는 관공서와 관청을 빌딩, 건물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관공서나 관청은 이 관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소방서, 그러면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 즉 관서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그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기관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서의 최고 책임자를 기관장, 청의 최고 책임자를 기관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말을 빌딩이라는 말로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관청의 청사, 관공서의 이 건물이라는 의미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그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 말로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관은 현대 국가에서 정부 부처의 최고 책임자를 장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료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를 관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관료로 구성된 조직을 관료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부 기관이 이렇게 있고, 또 이 하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서브 기관이 또 이렇게 구성된 이런 형태의 조직을 관료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관료 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관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나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상관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상관이라는 말은 지금 많이 쓰진 않지만 지금 이게 좀 일반화돼서 관이 아닌 일반 회사나 이제 일반 조직에서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속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직속상관이에요. 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어 오피서이죠. 그래서 일반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터리 오피서를 해서 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환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내시와 같은 중국의 관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환관과 내시를 같은 말로 봅니다. 그러나 원래는 다른 말이죠. 환관은 공식적으로 권리와 권한이 있죠. 내시는 권리와 권한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이 관능적이다라는 말에 이게 이 관자가 벼슬관자 씁니다.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섹슈얼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 거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도 부수 하나와 3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한국어 단어,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분들에게 한국어의 조성원리 그리고 이제 파생되는 상황, 용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